오늘은 조용히 자신을 망가뜨리는 한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태도와 행동이 외부로 명확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도 저거는 인생을 망치는 태도와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의 극단적인 예는 폭력이라든지 마약류를 복용한다라든지 중독 증세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약 관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시킨다거나 그런 대처 방법들을 텍스트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1번의 예들이 굉장히 인생을 망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책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2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태도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거. 왜냐? 보이지가 않으니까 타인이 자각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도 잘 자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는 인지 부조화라든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유의 길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2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 베스트셀프를 보면은 8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 베스트셀프 책에 보면은요, 명확히 드러나서 나를 망치는 것과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나를 망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가볍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에고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 여기서 이제 에고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요인,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자세, 언쟁을 해서라도 승리하려는 욕구, 자존심과 과시, 복수, 소유욕, 다른 사람 폄하, 짐플렉서, 부정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우리를 망치는 요인이고요. 자, 에고가 모호하게 드러나는 사례. 이것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데,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 혼자 지내지 못하는 사람, 인지 부조화, 비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에고, 과거 집착, 불안과 자기회의, 위선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반복되는 사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조용히 우리를 망가뜨리는 한 가지 태도, 인상 깊었던 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성격 결함도 없어 굳이 바꾸거나 성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지 않고 자존심에 대한 공격이라 생각하며 비판한 상대를 격렬히 몰아세운다. 그러니까요, 비판을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것이 분명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 비판점을 찬찬히 되짚어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존심에 대한 공격이라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비판한 상대를 격렬하게 몰아붙이는 거죠.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저는 저의 사례, 신 박사님과 있었던 그런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신 박사님은 지식과 데이터, 팩트에 의거해서 저를 비판하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감정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데이터와 팩트에 의거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조용히 망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책의 제목을 잘 보면은 그런 감정이 나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을 때 변명하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책을 보면은 중학생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학생들이라고 해서 얕볼 게 아니라 성인들도 아직도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딱 우리들의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패스트푸드점에 앉아 있는데 같이 숙제를 하고 있던 중학생 둘이 나누는 대화가 저자에게 들려왔대요. 너 이 문제 틀렸어. 그러자 다른 학생이 발끈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거든. 네가 틀린 거거든. 네가 틀린 거야. 그러자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다시 계산을 해보고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틀린 게 맞아. 다시 계산해 봤다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답을 고쳤으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했나 보네.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사나워. 너도 마찬가지야. 가까이 오지 마. 집중 안 되잖아. 잘못을 지적당한 학생은 당황하고 있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상대방은 그저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언을 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어디가 심기가 불편한 듯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변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다는 느낌만 받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매우 자주 접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문제를 다시 풀었더니 정답이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 화가 난 감정, 반발심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서 옳은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 상대에게 오히려 쏘아붙이죠. 가까이 오지 마. 집중 안 되잖아. 이렇게요. 회사 조직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죠. 이 자료에 문제가 많네요. 딱 이렇게 말한 사람을 두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이거 만들려고 제가 며칠 밤을 새웠는지 아세요? 분명 자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과 내가 밤을 새워서 만든 거 이거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그런 수고를 했지만 정말 데이터 값이나 해석이 잘못됐다면은 이건 조직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몰라주다니.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대방의 말투에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팩트, 사실관계는 분명 틀렸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많은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접했을 때 과거 군대에서의 있었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어요. 군대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또 거친 표현이 난무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분명 옳은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따르기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제대 후에 또 얻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인한 정신력,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런 것들 말이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일반적으로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자존심이라는 것과는 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변명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직면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핑계이자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지적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강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기 쉽다. 자기 부정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위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말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버릇을 들여라.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팩트에 집중해보자. 그런 훈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분, 감정이 나의 디폴트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한 번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비판점, 그 사실이 맞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타인의 지적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나의 성장 동력, 개선의 방향성을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은 성숙한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기분일 뿐 그 기분이 나의 잘못된 태도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요. 비판받는 게 좋은 점을 말해보면요. 이 책에서 말하길 우리를 낙관적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낙관적 편견. 이게 뭐냐면 낙관적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낙관적인 믿음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개선을 위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행동 없는 공허한 말로만 자리를 잡거나 또는 행동을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이 뒷받침된 것이라면은 이 낙관적인 믿음, 기대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책에서 낙관적 편견의 폐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다음에는 운이 좋겠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을 외부 요인에서 찾으려고 한다. 실패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실패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 낙관적 편견의 폐해 첫 번째가 뭔가요?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서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나친 낙관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한다. 그들은 항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을 못 본 채 한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 대부분 참 긍정적이다. 공부할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룻밤이면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데 결국 시험을 쳐보면은 그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낙관적 편견의 폐해는 뭐예요? 경각심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경각심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조심하는 마음이거든요. 조심한다라는 거는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적 편견은 경각심을 잃게 하니까 계획과 준비를 하지 않게 되죠? 계획과 준비가 부재하니까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진다. 문제가 발생할 확률뿐 아니라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망가뜨리는 한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비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이 비판이 갖고 있는 장점,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나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 자존심에 대한 타격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성숙한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비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또 극심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것이 뭐냐면 낙관적 편견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낙관적 편견. 이 낙관적 편견의 아주 큰 문제점은 뭐예요? 실패의 궁극적 원인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게 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인간이 되게 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그 에고의 정체를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착점을 바탕으로 날로 개선해 가시고 성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숙하고 베스트 셀프, 최고의 자아의 모습에 한 발 더 다가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